안녕하세요. 오늘도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어둠 조승리 연작소설 다산 북스 소설가가 되었다. 후반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때마침 장애인식 개선 문화재를 알게 됐다. 나는 전년도 대상을 받은 수필을 찾아 읽어보고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오만에 빠져 순식간에 원고를 썼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상을 탔다. 성과가 있자 글짓기가 더 재미있어졌다. 수필을 써서 여러 공모전에 응모를 했다. 시간만 있으면 나는 무언가를 써댔다. 캐캐무고 사가 없어진 줄 알았던 꿈이 되살아났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다.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0여 년을 가슴에만 품고 있던 이야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끝으로 밀려 나왔다. 원고를 수시로 듣고 손끝으로 더듬어 그쳤다. 그렇게 퇴고한 소설을 공모전에 냈다. 은근한 기대를 갖고 발표를 기다렸다. 결론은 모두 낙방이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첫 수필 당선으로 끝났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순식간에 사그러졌다. 평생 교육원 수업과 글쓰기 강좌를 몇 차례 수강해봤지만 친목 모임 이상의 목적은 없어 보여 그만두었다.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내가 쓴 원고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평가해 주길 바랬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내 주변에는 나와 공감하며 문학을 이야기할 이가 전무했다. 화르르 타올랐던 꿈이 풀썩 쓰러졌다. 나는 다시 책 속으로 도피했다. 다양한 글을 자유롭게 읽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자고 나를 설득하고 현실에 순응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30 후반의 나이가 되었다. 성실한 태도와 절제된 생활 습관으로 삶은 안정됐고 일상은 평온했다. 그런데 나는 때때로 허무함을 느꼈다. 이를 알고 있었기에 점자 단말기를 꺼내 노트북 앞에 앉았다. 자판 위에 손을 올리고 한 줄이라도 써보려 애를 썼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단어와 이야기들이 유용했지만 무언가를 써보려 하면 저 거짓말처럼 손이 굳어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았다. 2022년 11월 복지관에서 비대면 산문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봤다. 나는 강한 끌림을 느꼈고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곳에서 스승 박형경을 만났다. 그녀는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해 현재는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랜 시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를 해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쓰기 강의는 처음이라 했다. 첫 수업은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 있을 3번의 수업에 관한 커리큘럼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수업부터는 각자의 글을 선생님께 제출해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난 오래전 썼던 수필을 제출했다. 새로 써보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선생님이 수강생들의 글을 낭독하고 틈틈이 문장 강론을 덧붙였다. 내 원고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볼륨을 최대치로 키웠다. 산문은 외조부와의 추억을 그린 글이었다. 다른 수강생들도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낭독에 귀 기울였다. 원고의 중반부쯤 낭낭했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와 숨소리와 내 감정이 공명했다. 그녀가 느끼는 슬픔의 파동이 생생히 전달됐다. 선생님 목소리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수업이 잠시 중단됐다. 나는 얼떨떨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숨을 고른 선생님이 내게 써둔 원고를 더 보여달라 요청했다. 나는 그러겠다 대답했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마음이 울렁거려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정치를 빼놓고 지방을 서성이다. 가구에 정강이를 찍고 벽에 이마를 부딪혔다. 요동치는 가슴을 꾹 눌렀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작은 틈새는 점점 벌어져 단단히 세워두었던 감정의 둑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솟구쳐 나왔다. 그날 선생님의 눈물은 내 안에 들끓었던 글쓰기의 열망을 깨운 것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글을 읽어주고 감정을 교류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도 없이 생겨났다. 자판 위에서 손가락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통제되지 않았다. 4번째 비대면 산문교실이 진행됐다. 아쉽게도 마지막 수업이었다. 난 새로 쓴 원고를 제출했다. 선생님은 일일이 한 문장씩 개고를 해주었다. 1분 1초가 아쉬웠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원고가 쌓여 있었다. 피드백 받은 원고도 수정해서 다시 평가받고 싶었다. 갈증이 났다. 꺼내놓지 못하는 원고들 때문에 애가 탔다. 이대로 선생님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수업이 종강하고도 몇 달을 써놓은 원고를 끌어안고 끙끙 앓았다. 수차례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나는 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뻔뻔해지고 싶었다. 무작정 매달려 보기로 했다. 용기를 내서 박현경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은 나를 몹시 반가워했다. 당신도 간혹 내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때를 쓰듯이 내 원고를 봐달라고 애원했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나만을 위한 글쓰기 지도가 시작됐다. 원고지 20매 분량의 원고를 가지고 수십 번 메일을 주고받으며 태고 과정을 교육받았다. 선생님은 지치지 않았다. 한정된 원고를 수필 공모전에 출품했다. 그 원고로 나는 큰 상을 받았다. 그때까지 선생님과 직접 대면한 일은 없었다. 우리는 전화와 이메일로만 소통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내 시상식 날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솟구치는 오열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감사했다. 글쓰기를 가르쳐줘서도 상을 받은 감동 때문만도 아니었다.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선생님은 나를 달래며 앞으로도 많은 글을 써서 보여달라고 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다. 선생님과의 대면 이후 나는 매일같이 울고 그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원고를 썼다.
선생님은 가슴이 텅 빌 때까지 고여있는 이야기들을 몽땅 쏟아내라 격려했다. 그래야 새로운 글도 쓸 수 있다 조언하셨다. 넉 달간 쓴 원고를 모아보니 원고지로 700매가 되어 넘었다. 꽉 막혔던 가슴이 후련해졌다. 선생님의 말대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다. 정리된 원고를 메일로 송고했다. 내 원고를 받아본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섰다. 그리고 출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고나섰다. 나는 내키지 않았다. 이 원고는 내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낸 것만으로 저 의미가 충분하다 생각했다. 선생님은 나를 설득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당신은 내 길에서 그런 힘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다만 선생님이 원하시니 따라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선생님은 선배 작가로서 출간까지의 고된 과정을 세밀히 일러주셨다. 세상에 글 잘 쓰는 청년들은 넘쳐나고 너에게는 출판사와 독자의 눈에 띌 만한 장점은 당장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명 너 원고에 깃든 힘을 알아볼 편집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구해보자. 나는 선생님을 믿었다. 출간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었다. 선생님께 내 모든 감정을 공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이었다. 출판사에 투고 메일을 보내면서도 계속 원고를 썼다. 이제는 선생님께 내 소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처음으로 다인에게 꿈을 고백했다. 힐란 대신 응문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얼마든지 쓰렴. 그리고 내게 보여다오. 선생님은 내 소설 때문에 밤을 지새웠다. 더 전문적으로 피드백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 하셨다. 그 무렵 28번째 투구한 출판사에서 산문집을 출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셨다. 틈틈이 쓴 단편소설로 공모전에 도전했다. 모두 낙방이었다. 하지만 실망스럽거나 글을 그만 쓰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자 글을 썼다면 지금은 내가 글을 쓰는 일이 좋아서 멈출 수가 없다. 첫 단행본이 큰 사랑을 받았다. 작년까지 안마사였던 내가 현재는 신문사의 필진이 되었고 여러 잡지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간 쓴 단편소설이 단행본 한 권의 분량만큼 모였다. 나는 스승님께 배운 대로 목차를 정리하고 출판사에 투고했다. 선생님은 스스로 그간의 나를 대견해 하셨다. 그리고 12번째로 투구한 출판사에서 내 소설을 출간하겠다고 연락해왔다. 포기하지 않았던 소설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소설을 썼다. 장래 희망이 격리했던 소녀는 누님은 안마사가 되었고 지금은 글을 쓰며 살아간다. 세월 속에 묵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풀어내며 해방감을 느낀다. 오래전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빠르게 내달릴 때처럼 싱그러운 바람이 환희가 되어 가슴에 들어찬다. 스승의 말대로 내 안의 모든 상념을 내던지고 나니 다른 시야가 열렸다. 차별에 길들여져 핍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들,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정신까지 병들어가는 내 주변 이웃들, 분하고 우울한 삶을 인지조차 못하는 내 장애인 동료들, 내 두 눈에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왔다. 그들의 한스러운 감정이 내게 흘러들었다. 난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리라. 그리하여 덧없고 허망한 인생 따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생이었음을 대변하겠다. 앞으로 계속 소설을 써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나는 캄캄한 눈으로 세상 가장 어두운 곳의 이야기를 밝은 세상에 넣어놓겠다고 다짐한다.
오늘의 낭독을 마칩니다. 잠깐 감정이 올라와서 더듬거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된다면 조승리 작가의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